8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SBS 보도국 손승욱 기자고요. 뉴미디어국 신정원 기자.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보도국 이슈7팀 최재원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12월 16일 13번째, 벌써 13번째네요. 야, 벌써 13번째요? 네, 13번째 시간입니다. 참. 자, 오늘 댓글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작가분이 골라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쿼티김? 쿼티킴. 쿼티김. 쿼티킴. 네. 팔보채 나눠 먹어요, 에리 기자. 권혜리 기자님이. 네, 팔보채 먹다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다는 얘기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역시. 어떻게 작가님이 이걸 뽑았을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댓글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백종원 씨와 정영진 부회장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마트가 못난이 감자를 판다, 우전도끼라는 걸 전해드렸는데 뭐 짜고 친 거 아니냐 뭐 그랬는데 사실상 짜고 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짜고 쳐도 취지가 좋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뭐 최대용님, 뉘기야 님, 전도님 하셨고 또 뭐 사회적 약자님은 살짝 신경은 쓰인다. 뭐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취지가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좋은 있는 취지 거 아닌가요? 네, 네, 좋은 네, 취지인데 30톤이 다 팔렸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다 팔렸다는 거예요. 다음날 또 맞아요. 8시 뉴스에서 리포트를 했죠. 그렇죠. 네, 댓글 보니까 뭐 네. 그런 거 8시 아니야. 뭐 그때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정윤주 회장이 남으면 내가 다 먹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수액이죠, 완전. 그죠. 네, 지난번에 심영구 기자가 먹방을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 감자로 뭘 만들었다고 또 찍어서 사진을 감자 올렸어. 옹심이. 감자 옹심이. 예, 맞아. 네, 하여튼 그래서 계속 하는데 뭐 취지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번 거 말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한 번이 아니라 그렇죠. 정의진 부회장이 어디까지 농촌과 어촌을 도울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댓글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여기 가서 취재를 좀 해봐라. 특히 또 현장 다니는 최재형 기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가서 취재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꼭 오늘 알아야 할 5가지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오늘은 3가지를 골라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비밀 동양보고입니다. 오늘 뉴스를 딱 5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넘쳐났던 뉴스 중에서 얘기거리가 되는 뉴스를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골랐습니다. 오늘 13번째인데도 아직 이게 안 헤어지네요.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골랐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네, 비건 방안입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와중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방한을 해서 북한을 콕 찍어서 작심한 듯이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들은 북한이거든요. 네. 당신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닿을지 알고 있을 것이다 라며 적극 어필했습니다. 닿을지라는 게 뭐 무슨 접촉한다는 접촉할지. 거죠. 연락해라. 우린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우리 이런 한국에 이야기 서울에 거죠. 있다. 뭐 네네. 이런 취지인 거군요. 네, 전날 회식 자리에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소주와 맥주가 있는 장면이 네. 포착. 지금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화제였어요. 네, 이것도 화제였죠. 그렇죠. 뭐 저게 뭐 인생 맛집? 닭집? 이런 얘기죠. 뭐 저희가 뭐 어디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보- 마신 술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게요. 저게 뭔가요? 카스 참이슬이네요. 요즘 유행은 아니죠? 네, 요즘 유행은 그럼 특정 얘기해도 돼요? 예? 테슬라. 아무 그쵸? 건 없죠. 아무 건 없죠. 테슬라가 아니, 그것도 있지. 테라랑 참이슬. 맞아요. 예. 그 뭐 이즈백도 있고. 이즈백이랑 그건 뭐예요? 뭐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네. 댓글 달아주시면. 농담이고요. 얼굴이 살짝 붉어졌네요. 네, 저희가 지금 그러네요. 진지한 북한 얘기를 하다가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네. 비건의 방안이 어떤 의미인지 통일외교팀 김하영 기자 조금 뒤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건이 누군지부터 처음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3번째 얘기는요? 네, 서울 집값, 부동산 대책 이런 네. 키워드인데요. 집값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이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세금, 대출, 청약, 공급 대책을 모두 망라한 백화점식 규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야. 강하게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뭐 개별 조치, 후속 조치까지 합하면 18번째 대책인데 조금 뒤에 저희가 그 부동산 현장도 연결해보고 전문가도 연결해봐서 뭐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 궁금한 것들을 정말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정말 솔직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 키워드는요? 네, 국회 진입 시도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네. 오늘 오전 11시쯤 보수단체로 추정되는 시위대 3천여 명이 3,000명? 네,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방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들어오진 못했는데 대신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 반대를 외쳤습니다. 네, 요즘 여의도 국회가 계속 시끄럽네요. 그 동네가. 제가 낮에 오다 보니까 이 국회 앞에 그 경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충원이 된 것 같고 그 앞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지혜롭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블랙아이스입니다. 네. 요즘 부쩍 블랙아이스 사고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있어요. 도로에 얇게 얼음이 깔리는 블랙아이스가 운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보도나 이런 데서는 이제 핸들을 꽉 쥐고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으면 미끄러짐이 덜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가 그 얼음 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미끄러지는 저 살짝 그렇죠.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 미끄러져도 아찔한데 정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속도로 달리다가 가져가는, 그렇죠. 브레이크를 펌핑 브레이크라 그러죠. 브레이크를 나눠 받고 핸들을 꽉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기계적으로는 그런 과학적으로는 그런 대책이 나오는 모양인데 저희가 이따가 직접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분을 연결을 해서 오랜 기간 화물차 운전하시면서 화물차 예, 운전하신 분도 예, 그래서 블랙아이스를 만나보셨는지 그 어떠셨는지 어떻게 재밌을 것 줬으면 같습니다. 좋겠는지 이런 얘기를 그러게요. 네, 탁상공론 말고 실제 운전하시는 분의 오래 운전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소식은요? 네, 일본차 불매입니다. 노제팬 운동 일환으로 일본 자동차 판매가 줄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세를 띈다는 뉴스가 나와서 좀 화제를 모았는데 네. 뭐 도요타나 혼다 이제 일본 차량 브랜드가 1,000만 원을 웃도는 이제 파격 할인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수출 규제 대화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그래도 인터넷 반응을 살펴봤어요. 아직도 불매 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댓글 하나를 가져왔는데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좀 하자라는 이제 베스트 댓글이 있었고 좀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 원래 세 자릿수 번호판 갖고 맞아요. 따졌었죠. 새로 산 네. 건지 아닌지 앞자리가 셋이면 새로 새로 산 산 거고 거고 둘이면 좀. 예전 거니까 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새 차도 두 자리 번호판을 준다는 그런 판매사들의 홍보도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세일을 큰 폭으로 하나 보군요. 근데 1,000만 원이면 사실 그렇죠, 되게 큰 이제 돈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는 큰 폭이죠. 네, 지금 한국과 일본이 뭐 새로 경제 파트 쪽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5가지 살펴봤습니다. 비건 방안, 집값, 국회 진입 시도, 블랙아이스, 일본차 불매 이렇게 5개인데요. 이 가운데 비건 방안, 집값, 그리고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SBS 기자들을 화상통화로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이슈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비건 방안과 관련해서 김하영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연결이 돼 있나요? 김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지금 어디세요? 지금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있고요. 제 뒤로 보이는 여기 입구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보통 외교부 인사들이 오면 저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후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저 뒤에 보면 네. 저 뒤에 김하영 기자 뒤에 조그만한 문 하나 보이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외교부 후문이거든요. 네, 저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귀빈들이 오면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별도로 준비된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최정 기자 어떻게 알아요? 저도 잠깐 저쪽에 있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자, 김하영 기자 바로 여쭤볼게요. 비건이 네, 네. 누굽니까? 그거부터 좀 가르쳐 주세요. 비건이,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인사들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각각 있어요. 그 외교 라인에. 네. 그러니까 비건은 미 국무부 인사인데 북핵 문제를 다루는 인사들 중에 가장 국방 수석 대표라고 하죠. 그런 거고요. 지금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온 거예요? 우리나라 온 거는 이제 비건 대표가 북핵 문제 다루고 그리고
북핵 수석대표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 수석대표이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번에 온 거는 아무래도 연말 앞두고서 한번 이제 북한의 공개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통 오면은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묶어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왔고 내일은 일본으로 떠납니다. 근데 아까 북한 얘기도 나왔는데 북한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도발이 점점 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선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7일하고 13일에 두 번 동창리 발사장,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번 중대 시험을 했다고 했어요. 중대 표현은 이제 북한의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쐈으면 정부 당국이 포착을 했을 텐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ICBM이나 미사일 엔진 종류를 시험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위성 사진에서 뭔가 뿜어낸 흔적이나 이런 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이 표현이 지금 많이 거칠어졌기도 했는데 거친 표현 외에도 표현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략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핵 억제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략은 사실 미국을 겨냥한 무기를 표현할 때 전략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핵 억제력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의 핵무기를 얘기할 때 핵 억제력, 그러니까 미국이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은 비핵화를 얘기를 해왔었는데 비핵화 얘기가 많이 사라지고 핵과 관련한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보도는 다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이달 하순에 전원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아마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대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뭔가 강경 노선으로 좀 더 명백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저기 그 최근 들어서 방금 김하연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북한이 동창리에서 이제 중대한 무슨 실험을 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도 조금 과격해지고 표현도 과격해지고 미국의 반응도 똑같이 과격해지고 이런 상황이 좀 되면서 한반도에서 다시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이 SBS의 대표적인 이 외교 북한 전문 기자로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진짜 막 이런 전쟁 이런 표현까지 쓸 만큼의 위기 상황으로 봐야 돼요?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그 얘기가 나온 건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이제 관료 출신의 그 학자가 그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 책을 보면 지금 상황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쿠바 미사일 쿠바 핵위기를 가지고 그분이 분석을 한 건데, 그분의 책을 보면 그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우연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돌발 요인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분석 틀이거든요. 그 분석 틀을 가지고 오면 지금 한반도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죠. 어떻게 벗어나갈지 모르고 트럼프 요인도 사실은 크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이제 50년 전쟁보다 더 위험한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조언들을 다 듣고서 우리 외교당국이나 청와대나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 상황이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예전 이렇게 한때 분위기가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고 이러고, 또 뭐 북한에서는 연말이 기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또 다른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러는데, 올해 안에 남북 관계나 무슨 북미 관계나 무슨 변화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은 비건 대표가 최선이건 김명길이건 북한을 향해서 연락이 일단 안 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 지금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연락 걸리면 어떻게 할지 알지? 나 있는 동안 연락해라. 뭐 이런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우리가 유연한 조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협상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계속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보고서 최선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만나자고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잖아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은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건 대선을 위해서 어쨌건 도발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협상 계속 하자는 입장일 거라고는 북한이 알고 있거든요. 네. 대화 재개 조건으로 새로운 셈법을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를 좀 내놔야 좀 호응을 할 텐데,
지금은 일단은 미국의 선이나 뭐 태도 변화가 가능하다 이 정도만 좀 보여준 것이어서 북한이 어느 정도로 호응할 것인가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비건 대표가 뭘 들고 왔다거나 아니면 지금 북한과 무슨 접촉을 하고 있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공개적으로 대화 제의를 한 게 지금 오늘 오전이에요. 오늘 오전 10시 네. 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 있을 테니 너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닿을 수 있는지 너희가 알지? 라고 한 게 지금 오늘 오전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공을 북한에 던진 거죠. 그래서 지금 오후 일정이 물론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공개 일정은 아닌지라 네. 기자들도 지금 저기 그 통일대교 남단에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에 모두 다 지금 가서 혹시 비건이 다시 판문점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네. 라고 모두의 그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희망도 네. 사실은 좀 있는 거죠. 대화를 좀 네네.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비건 대표가 오후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일 오전에도 아마도 계속해서 북한 반응을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최근 패턴을 보면 담화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서 비건의 대화 공개 회동 제의에 대해서 담화로 응답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하영 기자 바쁜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하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게 녹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만일 상황이 좀 달라지거나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조금 뒤에 방송될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콜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만 참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알아볼 키워드는 서울 집값입니다. 저희가 서울 집값 오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현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에서 개포동이시죠? 개포동 사정을 잘 아시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지심 사장님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통화드립니다. 제가 경제부 있을 때, 네, 반갑습니다. 예, 그때 자주 뵀었는데, 그 이후로도 뭐 계속 8시 뉴스에서 뵌 것 같은데, 예, 오늘도 8시 뉴스에 나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개포동인데, 뭐, 강남 집값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강남 집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연초 대비 평균 한 5억 원 가량 올랐는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 특히 네. 집값이 얼마인데요, 그게요? 지금 심정이 진짜 엄청 놀랐어요. 여기는 이제 네. 재건축. 재건축이니까? 네, 입주권이다가 보니까 이제 그 어느 평형을 어떻게 배정받았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있고요. 네. 특히 대형 평형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네. 그 대형 평형 얼마나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거래된 가격으로 보면요. 네. 17평에서 예전 그 17평에서 44평 받은 게 네. 28억 5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4평이 28억 5천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럼 그 네. 연초에는 얼마였던 거예요? 연초에는 약 한 20억에서 21억 정도의 형성이 됐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많이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 오르는 속도가 이제 개포동에서 하신 지는 제법 오래되셨죠? 제가 네, 그렇습니다. 횟수로 약 한 20여 년 되네요. 20여 년, 예. 네. 20여 년 쭉 지켜보시면서 올해처럼 오른 적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가 상승폭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왜 2000년대 초반에도 좀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보다 더한가요, 지금? 예, 상승 물론 그때하고 이제 통화 가치가 좀 다르기는 네. 합니다만 그때도 좀 많이 혼란스러웠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서 상승폭은 좀 키워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사장님,
네. 정부가 올해 만들어서 18번의 대책을 내놓고요. 이번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네. 네. 이번 정부에 네. 18번의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의 핵심은 개포동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을 소유하거나 사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대출 현장- 규제가. 예. 그렇죠. 뭐 대출 네, 규제든 그렇습니다. 뭐 보유세 증가든 여러 가지 모든 대책들을 보면. 근데 그 사장님 보시기에는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정부 대책에 대해서 반응을 민감하게 하시나요? 물론 그 정부 대책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 수급 대책이라든가 지역적인 특성들을 고려를 하고 고객들이 그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는 고객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나오더라도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그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커져가는 것 같고요. 언제부턴가 나온 그 똘똘한 한 채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인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까요? 글쎄, 지금 특별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집값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오른다. 예,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으로 유예했잖아요. 매물이 좀 나오지 네, 않을까요? 아닌가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사실은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도 좀 당혹스러웠던 게, 1가구 1주택자 그 비과세 혜택 매물이 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네. 연말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상 그 매물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지난 2개월여간에 우리가 그 정부 단속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격이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었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이제 매물이 이제 현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처럼 네. 이렇게 대책 나오고 이제 실제로 네.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있으면 뭐 어떤 걸 주로 물어보는지가 궁금해요. 뭐 집을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뭐 그런 질문인지. 네.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는 아마 얼마 전부터는 이 지역에 집을 팔아야 되느냐고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정리할 게 있으면 다른 지역에 정리를 하고 이 지역 거는 가지고 간다는 욕망이 좀 강하고요. 오를 거라고 다만, 네. 다만 이제 지금 여기가 오늘 대책 중에서 포인트가 보니까 대출 규제인데요. 네. 10억 이상이 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을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경색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시중의 통화량이 이제 풍부한 점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과연 이 지역에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사장님. 한번 나중에 취재 나갈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개포동에서 부동산을 하시죠. 정재심 사장님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선 정말 오르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근데 진짜 유동성이 많긴 많나 봅니다. 네, 맞아요. 28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하여튼, 거는.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정부 대책이 나왔고요. 이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집값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위원을 연결해서 궁금한 것들 한꺼번에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뵌건 네, 아니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렸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오늘 대책의 포인트가 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오늘 이런 고강도 종합대책이 나올 걸로 예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말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고강도 종합대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정부가 계속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가격 하향 안정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읽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고, 주요 내용 중에서는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네. 고가주택 투자할 때 LTV가 더 축소되고, 초고가 주택은 아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상황이어서 네. 더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부세율을 더 높일 계획이 같이 발표가 돼서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계속 높여서 이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뭐 일관성 있는 정책 의지를 계속 정부가 내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지금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 규정을 받고 있고, 또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데, 일시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파실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배제해주고, 장특공제도 일시적으로 다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집을 팔 다주택자들은 처분을 해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대책이 좀 포함이 돼서, 만약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다주택자분들이 있다면 한시적인 기한 내에 이제 좀 거래시장에 물건도 나오고 거래 유통이 좀 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 풀리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대출, 세금, 뭐 청약, 종합적인 고강도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거래 없이 호가만 강세인 상황으로 갈 우려도 한켠에서는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이 18번째 대책인데 이걸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번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일관성 있는 수요 억제 다주택자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그 앞전에 여러 가지 고강도 규제 대책들이 시장에서는 사실 원하는 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 수요는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강도만 세지는 규제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갈 수 있을 건가 조금 계속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아까 짚어본 것 중에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매물을 조금 시장에 끌어내고 정상적인 거래 시장을 좀 찾아올 수 있다면 조금 기대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때는 거래는 더 대출 규제나 이런 세금 중과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거래 없이 핵심 지역의 호가는 떨어지지 않는 이런 강보합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전혀 뭐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정책적인 의도와는 달리 계속해서 이제 고가 지역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거래는 계속 부진한 이런 양상들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재까지 시장이 계속 고강도 규제에도 이제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투자 여력을 가진 분들이 핵심 지역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수요 투자 심리나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 공급 감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러면은 이번 대책의 효과도 좀 반감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정부가 이제 이번 대책 발표하고서 시장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에도 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같이 내놓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으로 정부가 내놓는 규제책들, 대책들, 시장 반응 같은 것들을 이제 부동산 뭐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계속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위원님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좀 포인트를 짚어보면, 일단은 이제 집값 상승을 가장 견인하고 있는 지역인 강남 상구를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 호가만 계속 강세되는 호가만 유지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보 때문에 경제 구조가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 버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또 이게 강남 3구의 집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 시장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새 집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새 집에 대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서 부동산 시장을 또 시장 가격을 더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이번 대책을 보면은 공급 확대 측면에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남 뭐 이쪽 약간 서울 경기 외곽 지역의 14,000호 정도를 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뭐 확대를 하겠다라는 정도지만 시장이 받아들일 만큼의 공급 확대 정책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시나요?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대책에서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인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나 이제 서울시 지자체나 뭐 이런 등에서는 실제로 주택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투기적인 수요 흐름 때문에 이제 과열 양상이고 이상 강세다라는 이제 진단들을 내리고 있는 게 군데군데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제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거주 수요, 투자 수요 막론하고 어쨌든 상품성이 높은 신축 주택에 몰리고 있는 수요 심리가 있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정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주택 이제 아파트 중심의 주택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제 입주 연차가 짧은 새 아파트 비중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데 공급 계획 특히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이나 뭐 새로운 공급 계획들이 새로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실수요 이제 주택 구매에 나서시는 분들은 새 주택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공급 계획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공급 계획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좀 전에 서울시내 이제 도심주택 공급 계획 그리고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그 내용들에 반복적으로 좀 속도를 빨리 하겠다라는 내용 정도고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정비 사업 이제 뭐 간소화 절차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뭐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주택 공급 계획은 이번에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새주택 공급이 줄거나 지연될 거다라는 우려감이 확실히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안정시키려면 새 아파트 새주택 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도 새로 추가되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급 균형을 위한 공급 계획은 좀 더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수급 균형을 위한 공급 계획이 더 구체화 내지는 확대될 부분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은 이번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계속 집값 상승을 지켜보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오르기 전에 내년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답을 해주세요? 집을 사야 되느냐?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가장 되게 궁금해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답변하기가. 죄송해요. 네, 일단 서울, 비서울,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핵심 지역, 주거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들의 주택가의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인프라가 좋고 거주 환경이 좋은 핵심 지역의 주택을 소유 내지는 투자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서두르시는 게 진입 가격이 높아지지 않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핵심 지역이요? 핵심 지역 이른바? 네, 그렇죠. 뭐 전국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수도권 그 안에서도 서울에서도 뭐 교통이나 교육이나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 주거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중심으로 가격 교차가 점점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역에 이제 거주나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굳이 시점을 미루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보유세 증가라든가 이런 세금적인 부분은 뭐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자산을 유지할 능력이 되는가, 자산 계획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셔야겠고. 그렇죠. 세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예. 네, 계속 그 부분은 아마 강화가 될 걸로 강화가 예상이 되고. 앞으로도? 예, 그렇죠. 네,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서울의 고가 지역들은 이번 대책에 따르면 더 이제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네. 자금 계획도 좀 여력이 없는 분들은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투기적으로 다주택을 막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최대한 좀 서둘러서 내 집 마련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사업구역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 네. 사업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새 아파트 지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점점 좀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요는 몰리고 있는데 반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장기 보유 가치가 있고 상품성이 뛰어난 최근에 공급된 새 아파트들은 경쟁이 더 가격적으로도 높아지고 보유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굳이 여력이나 계획이 맞는 분들은 미루실 필요 없이 내 집 마련 일부에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집값이 하시는 게.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는 안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상황으로는 뭐 오늘 추가적인 규제 요소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외의 환경들은 가격이 크게 하락할 변동성을 가지는 변수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리도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이나 수요자들도 회전되는 물건이나 공급되는 주택에 비해서는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예상외로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던가 금기가 오른다던가 뭐 이런 변동성이 아닌 이상은 지금처럼 주요 지역에서는 가격이 간보합세 이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규제나 추가적인 규제 같은 것도 검토하시면서 전략은 세우셔야겠지만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무척 바쁘실 텐데 긴 시간 그러니까요.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항상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약간 무뎌지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대책들이 나오다 네. 보니까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규정 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요. 그 부동산 대책들이 뭐 여러 가지 측면, 뭐 공급 측면에서는 좀 아쉽고 나머지 규제들은 더 강화됐고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도에는 이런 얘기까지 김규정 위원의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들 조금 의견이 다른 분들도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8시 뉴스에서 이게 몇 개야? 여러 개의 아이템 조금 뒤에 시작하는 8시 뉴스에서 그 자세하게 아주 세분하게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대책, 그 다음에 현재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규정 위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연결해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번 이슈는 도로 위 암살자라고 불리는 블랙 아이스에 관한 거죠. 며칠 전에 사고가 있었죠? 네, 토요일 새벽에 네.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7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블랙아이스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짐을 당하면서 이렇게 사고가 났던 건데요. 얼마 전에도 또 있었죠, 그죠? 네, 요즘 부쩍 좀 블랙아이스 뉴스가 많습니다. 네, 뭐 뉴스에서 이런저런 대책이나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실제 현장에서 맞는 얘기고 또 현장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화물차를 운전을 하시고 계시고 또 현재 화물연대 수석부 본부장이신 화물기사님을 연결을 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석 화물연대 수석부 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때 고맙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실제 지금도 운전하시죠? 예. 예, 실제 운전하시다 보면 이른바 블랙아이스라는 걸 만날 때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뭐 가끔가다 있죠. 겨울에 한겨울에 눈 오고 나서 네. 도로에 그냥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 그대로 불에가 있으면은 깜깜한 얼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앞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블랙아이스입니다. 주로 근데 이제 블랙아이스를 만나는 뭐 시간이나 아니면은 구간, 뭐 지역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산악 지역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새벽녘, 새벽녘. 그 다음에 눈 오고 나서나 비 오고 나서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산악 지역에 그늘진 곳, 이런 데는 낮에도 블랙아이스가 있습니다. 낮에도요? 예. 아,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야, 이게 블랙아이스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운전하실 때. 그렇죠. 근데 이게 특히 아스팔트 길보다는 네. 시멘트로 된 길에서는 블랙아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아, 시멘트로 된 고속도로요? 고속도로도 이제 아스팔트가 네네. 있고 시멘트가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 특히 요즘에 이제 새로 건설된 도로는 시멘트 도로가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특히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머금고 있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뿜어내는, 자기 몸에서 이제 물을 뿜어내서 차들이 지나가면 날리거나 네. 빨리 말라요. 콘크리트보다는 아스팔트가요. 아, 아스팔트가 더 빨리 마르는군요, 시멘트보다는. 예, 그렇죠. 저 기사님, 예. 보면 이제 블랙아이스를 만나잖아요. 근데 예. 기사님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요. 네. 그냥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네, 보면 근데 만약에 앞에 뭐 장애물이 발생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약에 됐으면 전문가분들은 이거를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서 좀 밟아라, 이렇게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조언인가요? 가능은 하신가요? 그렇게 뭐 펌핑 브레이크인가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로 운전 오래 하셨는데 전문가님. 예. 근데 요즘에 차들이 워낙 좋아져갖고요. 아, 네네. ABS, EBS가 다 달린 차들이에요. 네. 차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앞에서 사고가 뻔히 났는데 언제 제 자신이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는다고 생각이 되겠어요. 그렇죠. ABS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브레이크만 딱 밟고 있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브레이크를 놨다 띄었다 그렇죠. 하는 거고. 파파파파파파 치죠. 네네. 예. 그리고 EBS는 차들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네 군데 바퀴를 똑같이 잡아주는 게 EBS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앞에서 당장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브레이크를 나눠 밟고 그거는 그냥 이론상의 문제고요. 네. 그냥 제가 한 27년 트레일러 기사만 했는데 아, 네. 그 상황에서는 그냥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날 수밖에 당연히 없는 그냥, 거군요. 네. 그냥 겪으면 피할 수가 없는 그럴 아찔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보면 경부선은 그나마 좀 나은데요. 네. 이제 민자고속도로, 민간인이 만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업체들이 만들어갖고 고속도로에 나눠서 요금을 징수하는데 요번 사고 난 데가 민자고속도로거든요. 네. 영천에서부터 그렇죠. 예. 예. 거기에는 갓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피하기가 힘들구나. 예. 예. 그 갓길로 차들이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네네. 그러니까 앞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천천히 핸들을 틀면서 갓길로 빠져나가거나 1차선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2차선에 사고가 났으면 그렇게 빠져나가면 되는데 네. 브레이크를 안 밟고요. 근데 이 갓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후속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 블랙 아이스라고 이제 해서 어두운 색이라고는 하는데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빛이 있거나 그러면 약간 일반 아스팔트나 시멘트 도로랑 운전하시다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약간 뭐 비친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떠세요? 실제로 보시면? 있죠.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도로공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위험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 아, 가로등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그 반사되는 빛이 오거든요. 아. 운전자에게. 그러니까 운전을 하실 때 보면 그냥 일반 도로랑 약간 반짝거림이나 색깔이 블랙 아이스라도 그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고속도로 전체가 휴게소나 이런 ICT 톨게이트 같은 네. 경우 네. 그런 데만 가로등이 있지 고속도로 주행하면서는 가로등이 없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런 식의 고려들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현장에서는? 일단은 갓길을 좀 지금보다 조금 덜 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가로등이죠. 가로등을 좀 중간중간 위험한데 네. 근데 사고 나는 데서 계속 사고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좀 설치를 좀 해줘서 운전자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다녀야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희가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윤석 화물연대 수석부 본부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슈콜이었습니다. 네,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 오늘 몇 번째였죠?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네, 무려 13번째. 점점 진행이 더 유리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물 흐르듯이. 그러게 말입니다. 고마워. 자, 아이, 자, 지금 비건 대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제 저희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날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날이 되기를 희망한다. 남북 관계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만큼 빠르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고 저희가 뭐 저 일본에 갔었던 어느 전문가가 뭐 전쟁 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게요. 네. 거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따뜻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기대하면서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